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지 동시대 파이켓! 2만 권의 책에서 뿜어져나오는 방대한 지식. 오늘은 교양집사 시간입니다. 교양집사 시간 때마다 약간 좀 저는 설레는 마음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책에서 봤던 재밌는 것들 정리해서 잘 말씀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주제들이 항상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인구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좀 찾아왔는데, 인구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다고 말을 하지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 향후 미래뿐만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인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쭉 보시고 나면 인구의 숫자라는 게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새삼스럽게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인구가 바꾼 세계사의 흐름 10, 이렇게 10가지를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할 얘기들은 지난 200년간의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될 텐데, 근데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서구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200년간 실제로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지역이 있다면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그랬었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인구 통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오래되고도 자료들이 많은 곳이 사실 영국이에요. 왜 영국일까라고 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보험 사업이 제대로 산업 형태를 띠고 시작한 게 영국이 18세기였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 사업에 인구조사가 또 그렇죠. 필연적으로 생명보험 사업에서 이제 보험 요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등등 하려면 인구가 얼마인지,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보험회사가 계산을 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낮춰가지고 반영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에서는 사실 영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지금 말했던 어떤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인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책에 관한 내용을 주로 말을 할 텐데, 폴 몰랜더라는 인구학자의 얘기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론가님 또 숫자가 또 많이 나올 텐데 네네. 외우신다고 고생 좀 하셨겠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저는 사실 숫자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비교적 숫자를 잘 외워요. 강박 있으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가겠습니다. 네. 인구혁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아시나요? 이제 한 70억 명에서도 한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쵸. 70억 넘은 지도 꽤 됐으니까. 네. 제가 오기 직전에 찾아봤는데 78억 명이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80억 명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인구가 진짜 많이 늘었죠. 근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이제 그 종신 집정관에 올랐을 때가 BC 47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틀이 완전히 마련되었을 때, 그때 전 세계 인구가 다 합쳐서 대략 한 2억 5천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미국 인구가 작네요. 그러네요. 미국 인구도 찾아보니까 3억 3천만 정도니까 미국 인구보다 작은 거죠. 네. 2억 5천만 명 정도였는데 18세기 후반, 종반쯤 되게 되면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억 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배쯤 성장하는데 네. 한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거죠. 불과 지금으로부터 200년 조금 넘었잖아요. 한 220여 년 정도 지나게 됐는데, 그 사이에 10억 인구가 80억이 된 거의 거예요. 8배. 8배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인구 성장에 있어서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이 최근 200여 년 사이에 있게 되었고, 그 시작은 영국이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좀 어떤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좀 늘었다가도 갑자기 무슨 기근이 생긴다거나 무슨 전염병이 돈다거나 전쟁이 생기게 되면 인구가 다시 줄었다가 늘었다가 반복하게 되면서 완만하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영국이 오게 되면 이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되면서 어떤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 패턴이 영국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독일로 가게 되고 미국과 러시아로 가게 되고 동아시아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패턴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인구혁명은 인구학자들에 따르면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19세기에 그러면 영국에서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었는가,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19세기 초와 19세기 말을 비교를 하게 되면 영국 인구가 4배로 늘었대요. 한 세기 동안에요? 네, 4배가 늘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영국인들이 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빼고 국내 인구만 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19세기 중반 정도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 여성은 한 여성이 평균적으로 6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어떤 그런 통계들 같은 것이 있게 되고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크리스마스 얘기하면서 영국 왕실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영국의 그 여왕들이 얼마나 출산했나만 봐도 영국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인구혁명이 본격적으로 영국에서 터져나오기 전에, 예를 들면 더 페이버릿 보시게 되면 네, 그 영화 속에서 올리비아 콜먼이 연기했던 게 앤 여왕이거든요. 그게 이제 18세기 초예요. 근데 앤 여왕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49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앤 여왕이 평생 동안 18번 임신을 했습니다. 물론 유산하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하게 됐는데 18명의 아이 중에서 앤 여왕보다 오래 산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일찍 죽은 거죠. 영아 사망률이 높았다고 보시죠. 네, 그래서 그 영화도 보시게 되면 더 페이버리에서 아이가 일찍 죽는 거에 대해서 영화가 굉장히 그 여왕의 어떤 그런 상심한 마음 같은 걸 굉장히 잘 묘사를 하죠. 근데 앤 여왕으로부터 한 150년쯤 지나게 되면 19세기 영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빅토리아 여왕이죠. 치세 기간도 길었고 19세기 한 중후반은 우리가 보통 영국을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은 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9명이 전부 다 성년이 될 때까지 생존했어요. 한 명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 한 150년 사이에서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여왕인데 9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 사회에서 얼마나 그 다산이 당시 어떤 지배적인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중반이 되게 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낳은 자식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포함해서 2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20세기 초중반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한 2명밖에 안 낳는 거죠. 갑자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이를 몇 명을 낳았을까? 참남 일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갑자기 또 2명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넷으로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관련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베이비붐 세대하고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전후에 다시 또 출산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말한 것처럼 이 4명의 여왕이 어떻게 출산을 하고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영국의 어떤 인구의 변천사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패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초반이니까 약간 길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인구학자 중에서 프랭크 노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학자인데 이 프랭크 노트스타인의 한 말 중에서 인구 전환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그럼 폭증하느냐? 다시 말하면 19세기 초반이 되기 전까지는 인구가 완만하게 조금씩만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국에서부터 폭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출산율이 높은데 그 못지않게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전쟁이든 특히 결정적인 것은 영아 사망률이죠. 아이 때 너무 많이 죽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출산율도 높지만 사망률도 높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고 인구는 적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이게 기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지점이 이르게 되면 사망률은 떨어지겠네요. 확 떨어집니다. 네. 근데 높은 출산율은 대략 유지가 돼요. 그러면 출산은 많이 하는데 사람이 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구가 늘겠네요. 여기서 왕창 늘죠. 그래서 네. 이때 이 시기가 폭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세기 영국이었다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면 점점점 사람을 덜 낳지 않습니까? 한 여성당. 그러니까 나중에는 출산율도 떨어지고 사망률도 떨어진 상태에서 안정화되는 거죠. 다만 처음 있을 때보다 인구는 훨씬 더 늘어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3단계에 따라서 이것을 인구전환 가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패턴대로 영국도 가게 되고 독일도 가게 되고 러시아나 미국도 가게 되고 뭐 동아시아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사적인 어떤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후를 휩쓰는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 됩니다. 영국이 네. 인구 폭증에 힘입어서 네. 세계를 지배했나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에 대한 수많은 분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인구가 모든 걸 결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구 결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인구라는 시각에서 보면 세계사가 이렇게 달라 보인다. 인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어쨌건 이 세계를 지배한 영국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19세기 이제 영국 제국주의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영국적인 시스템이 장악하다시피 하게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4배가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프랑스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1800년쯤에는 유럽 인구의 20%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영국이 4배가 느는 동안 프랑스는 어떤 그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못해서 1900년,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게 되면 유럽 인구의 10%만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는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19세기 초반에 프랑스가 유럽 전체를 상대로 맞짱을 떴잖아요. 그게 나폴레옹 전쟁이잖아요. 가능했던 이유는 유럽 인구의 20%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로부터 한 70여 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프로이센한테 두들겨 맞아서 패전하잖아요. 보불 전쟁에서 독일한테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런 인구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전쟁의 성패부터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까지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영국에서는 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그 증가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어떤 특이점 같은 것의 시작이 어떻게 영국이었을까, 19세기였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당연히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이 대략 한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잖아요. 19세기 초반까지.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요.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고 영국 안에서도 이제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이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으로 다 못 팔죠.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식민지를 개척하군요. 네, 식민지를 개척하거나 외국으로 뭐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원료는 또 외국에서 가져오게 되고 이런 어떤 공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1800년쯤에는 세계 무역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열려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 어떤 전출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개척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인구에 관한 이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멜서스지 않습니까? 인구로. 네. 그렇죠, 인구는 그렇죠.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네. 식량은 산수유급수로 성장한다.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생산보다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인류는 비참한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알아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재밌는 건 토마스 멜서스가 어디 살았던 사람이냐? 영국 사람인데 이 인구학자는 원래 성직자였고요. 이 사람은 영국의 남쪽의 서리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서리라는 지역이 이제 런던 남쪽인데 쉽게 얘기하면 시골 마을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게 살았던 시골 마을의 성직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설들을 인구학자들이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멜서스가 만약에 맨체스터에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 인구론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발표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영국 사회에 이제 산업혁명이 막 어마어마하게 휘몰아치게 되고 인구도 막 폭증하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멜서스는 약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시골 마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의 어떤 그 생산성만 생각을 하게 된 건데 토지라는 것은 영국 안에도 토지가 있지만 외국 토지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 식량이 수입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농법이 발달할 수도 있고 무슨 기계화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간과했군요. 그렇죠. 이제 멜서스의 인구의 덫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는 작동 안 한 거예요. 이것을 뚫고 영국에서는 폭증하게 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19세기 영국에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은 영아 사망률이 극적으로 이제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영아 사망률이라는 건 이제 첫돌이 되기 전에 아이가 죽는 것이 영아 사망률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 통계를 제가 찾아봤는데 1920년대 한국의 영아 사망률이 10명 중에 3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실제로 집안의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죽은 자녀가 있거나 죽은 형제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위에나 아래에 그 세상을 아주 일찍 떠난 그런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전 세대는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의 영아 사망률이 어떤가 하면 1000명 중에 3명이에요. 10명이 아니고 1000명 중에서? 네.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한국에서 보면은 100년 사이에 100분의 1로 준 거잖아요. 그 정도로 비슷한 일이 이제 영국에서 점점점 일어나게 되어서 영아 사망률이 뚝 떨어지게 되니까 사망률이 떨어지죠. 근데 출산율은 18세기보다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18세기에 영국에서는 대략 4명에서 5명 정도를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근데 19세기가 되면 오히려 늘어서 5명에서 6명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약간 높고 사망률은 극적으로 떨어지니까 이 사이에서의 격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동안 모든 4배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어떤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영국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다시피 전 세계를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 영국의 인구들이 바깥으로도 나가고 안에서도 그것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벌어진 일들은 다른 나라에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돼야 돼. 하나는 극적인 산업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맡아줄 수 있을 만한 인구의 폭증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결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중국은 그러지 못한 거죠. 인구하면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런 영국과 같은 순간을 못 만난 이유는 산업화가 어느 단계 이상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인데 지금 이게 단계 위로 올라오니까 무섭게 세계 양강 체제에서 미국과 겨루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19세기의 영국에서는 굉장히 인구학적으로 보면 놀라운 인구혁명의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로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영국의 뒤를 따라 나선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결국은 유럽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어떤 그런 식민 제국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 때문이다. 라는 설명인 거죠. 정복했지만 장악하지 못한 스페인. 네,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두 나라의 운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대륙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스페인 쪽이 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정복하게 된 것은 중미와 남미 쪽이잖아요. 네. 반면에 영국은 이제 그쪽 신대륙으로 호주 같은 데를 빼고 본다면 북미를 이제 지배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양상이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상 영국계 유럽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다 그 앵글로색슨족이 좀 많고. 그렇죠. 이제 앵글로색슨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말할 때랑 영국에서 말할 때가 다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앵글로색슨계가 지배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미국이죠. 미국이 물론 지금은 다인종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 하면 백인들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미나 남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미에서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일 텐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주로 이탈리아계들이 집중적으로 이민을 갔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걸 포함해서 중미를 백인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라는 건데 그게 스페인의 인구와 영국의 인구 때문에 생겼다라는 견해인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도 빵빵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인 것만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인구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외국으로 진출할 때 예를 들면 영국이 어떤 나라를 소국으로 만들거나 식민지거나 어떤 점령하거나 이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민을 보내죠. 국가적인 정책으로 보내기도 하겠지만 개개인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미국에 간다든지 호주에 간다든지 남아공 같은 데를 인구를 가죠. 수출하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19세기에 상품만 수출한 게 아니라 사람까지 수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영국계 미국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앵글로색슨족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그리고 영국을 확산한 국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나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스페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복했지만 장악하지 못했다는 말을 자체를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제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말이에요. 스페인은 그러니까 중남미에 대해서 정복을 했지만 장악은 못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인구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영국에 비해서 훨씬 더 먼저 신대륙 쪽으로 진출했잖아요. 맞아요. 콜럼버스 같은 경우 그런 네. 거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스페인은 정복을 했지만 인구가 충분히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이민들을 하게 되고 대규모의 정착촌도 건설하고 이래야 이제 지배를 공고하게 되게 되는데 정복은 했는데 말하자면 통치하거나 거기서 살 만한 충분한 자국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지에 있는 인구들이 훨씬 더 많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게 되죠. 장악력이 떨어지겠네요. 네. 바로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들이었던 나라들이 언제 독립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 후에 보통 독립했잖아요. 그러면 남미의 국가들은 언제 독립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19세기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 네. 이유가 스페인의 장악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19세기가 되면 다 이런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콜롬비아 같은 나라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요. 단적으로 이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이 가장 세게 맞붙은 게 엘리베스의 왕 때인 16세기 때 그때 유럽의 최강 국가는 스페인이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랑 붙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국이 이겼잖아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유럽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그 붙었을 당시에 스페인이 영국의 인구의 2배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19세기가 되면 영국이 스페인 인구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두 나라의 운명을 갈리게 되고 19세기부터 스페인은 사실은 유럽사 혹은 더 크게는 세계사회적인 무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굉장히 작은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정치체제나 모든 것들이 후진적인 면에 머물고 뭐 최후의 순간까지 독재국가로 남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인구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북미의 풍경과 남미의 풍경이 완전히 평대하게 달라진 이유도 사실은 영국의 인구와 스페인의 인구에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인구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 수월했던 영토 확장, 네. 이것도 인구의 힘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인구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인구가 가장 중요했고 인구가 모든 걸 결정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구의 문제를 강조하니까 인구가 이렇게 중요하게 작동했다. 인구의 눈으로 보이면 세계사가 다르다. 꼭 이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인구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사실은 영토가 극적으로 확장하게 된 게 19세기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1776년도에 독립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동해안 쪽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이쪽은 다 미국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가 캘리포니아까지 극적으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에 쫙 확장을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서부로라는 어떤 그 시대를 다룬 게 이제 서부시대 영화인 거죠. 어찌됐건 미국이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아리조나라든지 뉴멕시코라든지 이게 원래 멕시코 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땅을 1848년도에 병합을 해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영토가 넓어지게 되고 19세기 초반에 그때는 이제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 네, 루이지애나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영토가 늘어나는 관계에서 극적으로 이제 팽창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토가 팽창하면 아까 스페인 같은 일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토를 확장을 급하게 이제 정복을 했거나 병합을 했거나 뭐 싸워서 이겼거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내 땅이야, 미국 땅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멕시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간 미국인들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그럼 반드시 탈이 나거든요. 스페인처럼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패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놀랍게도 캘리포니아라든지 뉴멕시코 이런 데를 병합을 할 때 1848년도에 이미 미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때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제 앵글로색슨계죠. 원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던 멕시코 땅이니까 멕시코 사람이나 혹은 스페인 사람들은 다 합쳐서 10만 명밖에 안 됐대요. 1848년도에. 그러니까 10만 명밖에 안 된 상황에서 병합을 하고 백인들이 굉장히 많고 병합한 직후에는 백인 인구가 3배로 폭증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있던 사람들조차 멕시코로 돌아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말하자면 간단히 병합할 수 있었던 거고요. 루이지애나가 이름이 루이지애나라서 그런데 지금 루이지애나하고 달라요. 지금 루이지애나는 그냥 미국의 한 주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근데 루이지애나를 왜 그럼 프랑스가 바보같이 미국에 그렇게 헐값에 팔았을까라는 건데 루이지애나는 당시에 프랑스 땅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100배가 많았대요. 이미. 그래서 어차피 잃을 땅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루이지애나를 계속 자기 식민지로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헐값에 사실상 더군다나 프랑스는 굉장히 전화에 휩싸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땅을 팔아버리게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가능하려면 미국 인구가 폭증을 해야 돼요. 아까 영국에서 19세기 중반에 여성 한 명당 6명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합계 출산율이. 미국은 7명이었대요. 19세기 후반이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 더군다나 미국은 어마어마한 이민들이 있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네, 영국의 19세기에 이민 간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영국에서 이민을 갔지, 빠져나왔지. 근데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인구가 폭증하는 속도가 이 영토를 확장하는 속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수월하게 북미의 상당 대륙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앵글로색슨계가 인구를 폭증해서 미국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세기 내내 통틀어서 말을 하게 되면 영국 사람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을 합쳐서 미국에 이주한 사람만 8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서 한 명당 7명씩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인구가 얼마나 영국계가 장악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는 말은 영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미국 땅은 서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떤 그냥 갈등장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스페인 사람도 있었고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탈리아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영어가 주로 활용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선점 효과. 그다음에 앵글로색슨계가 가장 먼저 인구가 폭증을 하게 되고 앵글로색슨계 초반에 가장 많이 가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인구를 재생산하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제 영국적인 것이 주류가 되었고 말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정치 체제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종교도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오는 나라들은 독일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뒤졌을 뿐이고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불과 몇십 년 뒤졌을 뿐인데 미국에 가서 살려고 딱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영국 시스템이고 영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도.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그 인구적인 이유랑 선전 효과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영국계 나라가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주류 문화를 형성하는데 인구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미국의 영토 확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키고도 모두 패배했던 독일. 이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두 번 다 독일이 일으켰고 두 번 다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인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세계를 완전히 그렇게 휩쓴 것이 사실상 영국이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인구가 폭증했기 때문에 그 부메랑도 가장 먼저 맞게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이 되고 20세기 초반이 되게 되면 영국에서 점점점 어떤 교육이 확산이 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사망률이 극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출산율이 원래는 전 세계보다 높았다고 했잖아요. 출산율이 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이 되면 영국 여성 한 명당 3명 정도의 아이밖에 낳지 않아요. 전 세계에는 6명까지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되겠죠. 근데 후발 국가가 있었는데 가장 무서운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던 거예요. 독일이란 나라는 사실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달리 통일 국가가 된 게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렇죠. 프로이센이 독립한 게 한 그렇죠. 1870년인가요? 맞아요. 1871년도에 독립을 했고 보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뭐 그 성과랑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프로이센이 위주가 돼서 이제 지금 말하는 독일 국가가 된 건데요. 근데 1871년도에 정치적인 통일을 늦게라도 하게 된 어떤 정치적인 통일의 힘, 두 번째는 인구 폭증의 힘,
이 두 가지로 갑자기 독일이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내내 프랑스는 인구적으로 실상 별로 그렇게 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프랑스는 상당 부분 뭐라고 그럴까요? 농업이 중요한 나라예요. 실제로 농지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뭐 사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묘하게도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피임법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프랑스 농민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임을 영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독일 사람들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세금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랑스는 이제 가톨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서 아이가 없어야 하는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서 프랑스에서는 인구가 별로 안 늘었다는 건데요. 사실은 1800년에는 그때는 이제 독일도 아니죠. 독일이 수많은 나라로 갈려져 있었으니까 통일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와 프랑스의 인구를 비교하면 프랑스 인구가 조금 더 많았대요. 1800년도에는. 그러다가 이제 100여 년쯤 지나게 되면 인구가 역전되게 되죠. 지금도 보면 프랑스 인구가 아마 6천만 명대일 거고 독일 인구가 지금 8천만 명대예요. 그때 역전돼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서 또 그러면서 또 공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비스마르크가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노령연금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지 혜택 같은 것, 교육 같은 데서 극적인 발전이 있게 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공업적으로도 어떤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 각 국가하고도 관련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데다가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가 영국인 거죠. 영국이 이제 독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유럽 안에서도 어떤 그런 패권을 놓고 다투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프랑스는 엄청 주눅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레옹 시대만 따지게 되면 프랑스가 독일보다 훨씬 부강한 국가잖아요. 근데 100여 년 사이에 독일이 훨씬 더 프랑스보다 부강한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차 대전이나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판판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이제 인구가 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구 전환 가설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도 있었던 그 단계, 다시 말하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게 가다가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폭증하게 되는 이런 똑같은 패턴, 그러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네. 이런 똑같은 패턴이 몇십 년 뒤에 독일에서 똑같이 생기게 되는데 후발주자는 그것이 훨씬 더 격렬한 형태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영국의 사례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체를 조절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인구는 더 많이 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기간은 더 단축이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인구 증가의 어떤 효과가 격렬해진다고 그럴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이 이제 큰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은 결국 독일이 패전하잖아요. 패전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겠죠. 수많은 어떤 군사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1차 세계대전은 저도 이제 예전에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참호전이었어요. 1917 같은 영화를 보시면 참호를 파고 양쪽에서 지루하게 공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호전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인구가 중요해요. 아, 병력의 교환이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소모전이고 양쪽에 큰 어마어마한 차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병력을 계속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독일이 주축이 되었던 동맹국이 있을 거고 당시에 이제 영국 같은 프랑스 같은 데가 주축이 되는 이제 연합국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국 측에 동원 가능한 그 병사 숫자가 동맹국 측에 동원 가능한 병사 숫자의 1.75배였대요. 이 차이를 극복을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연합국이 인구가 많아서 이겼다라는 그런 견해인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중요했다는 거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이제 인구 폭증을 한 것에 상당한 수혜를 입었던 건데 독일에서도 이제 부메랑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영국보다도 훨씬 더 기간이 짧겠죠. 후발주자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1920, 30년대가 되면 독일도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영국에서 독일로 넘어간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 러시아로 갔거든요. 러시아는 인구가 막 폭증을 더 뒤늦게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러시아는 원래 대가족제이지 않습니까? 네. 종교가 훨씬 더 독일보다 중요한 사회잖아요. 또 러시아에는 또 산업이 덜 발달됐으니까 농촌이 더 많잖아요.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더 높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독일보다도 훨씬 더 인구를 증가하는 속도가 강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러시아를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인 독소전쟁이 터지게 되잖아요.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게 되잖아요. 아, 동부전선? 네. 근데 정말 그야말로 개박살 나잖아요. 네. 근데 독소전쟁에서 누가 더 많이 죽었는가? 소련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이겼는가? 소련군이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아, 인위 전술로.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영토가 너무 광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당시에 이제 그 나치의 장군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러시아 이 병사들을 보면 히드라 같다는 거죠. 목을 하나를 치면 두 개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계속 죽여도 계속 소련군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독일군들이 전의도 상실하게 되고 패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아니 포로만 해도 수백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엄청난 그런 숫자인 것인데 러시아에서의 어떤 그 인구 폭증의 어떤 그런 효과를 어떻게 보면 숫자로만 본다면 굉장히 잔인한 얘기지만 소련이 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양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것도 1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막 얘기하면 쪽수에 밀려서 2차 세계대전도 소련의 인구 폭증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독소전쟁이 터졌을 때 이 독일의 병사 숫자가 모두 다 합쳐서 총 동원하면 1,300만 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소련이 동원한 그 숫자는 3,70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젊은이들 거의 다 빼갔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3,700만도 사실상 소련은 독일하고 거의 싸웠거든요. 근데 독일은 어떤가요? 여러 곳에 이 병력이 분산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전선에 집중해서 싸웠던 건 더군다나 소련이니까 인구의 비력은 훨씬 더 컸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전쟁사에도 고스란히 맞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실패했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메랑인 거예요. 영국도 그렇게 선발주자로 세계를 휩쓸다가 어떤 인구의 부메랑으로 저주산을 맞게 돼 그러면서 점점 물려나고 그 다음엔 독일이 뛰어들었다가 뒤로 물려나고 그 다음엔 소련도. 그 다음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인구적으로 두려워했던 건 독일이었고 독일이 인구적으로 두려워했던 건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인구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네 나라의 운명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선빵을 치고 나간 거죠. 인구로 본다면. 그리고 프랑스는 예외적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유달리.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영국을 바짝 뒤로 추격을 했죠. 러시아에서는 정말 가장 극단적인 인구 폭증이 있었던 거죠. 아까 영국이 한 여성이 출산을 할 때 6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소련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에서는 7명을 출산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영국은 이 도시와 시골 사이의 격차가 적어요. 도시와 시골에서의 거리가 그렇게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지리적인 어떤 이유로. 근데 그것보다는 독일이 훨씬 더 시골 사람들이 도시랑 거리가 멀어져 있고 더 극단적인 케이스가 바로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도시에서는 많이 교육화도 되고 점점 저출산이 된다 할지라도 20세기 한 중반까지도 시골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이유, 그다음에 원래 가족제 자체가 러시아에서 대가족이라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소련조차도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세계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게 소련이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소련에서 이제 여성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근데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출산과 업무를 병행하기 쉽지 그렇죠. 않죠. 일을 해야 되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늦게 결혼을 한다던가 혹은 경제력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소련에서도 어느 시기가 되면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것으로 이제 소련이 망하게 된 것이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잖아요. 91년도에. 근데 91년도 해체되기 직전에 결정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죠. 그때 왜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내전 얘기를 자세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소련 입장에서는 수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히 진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1980년도에 진주를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동안 수많은 병력을 쏟아붓고도 결국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한테 져서 철수를 한 거잖아요. 네, 소련판 올람전이죠. 그렇죠.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련이라는 제국이 그때는 이제 거의 말기에 다다르고 뭐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 그 백성들의 굉장히 의지나 호전성 뭐 이런 등등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인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네. 인구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구성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발발하게 돼서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싸울 때는 1980년대가 되면 소련군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러시아인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소련 안에서도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소수민족들은 출산율이 높게 유지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교육기회나 여러 가지 사회의 중심에 있게 되는 러시아인들은 점점 덜 낳게 되죠. 슬라브족.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병사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소련의 어떤 그런 다민족군을 파견하지 않겠습니까? 소련 내부에.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에서 징집된 그런 병사들인데 이 병사들의 상당수가 러시아어를 몰랐대요. 러시아 사람인데.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겠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련 전체에서 러시아인의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그런 지배력이 약화된 부분이 굉장히 있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소련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만 해도 이제 늙어가는 사회인 거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봤자이지만 지금 기준에서 보면 당시에 소련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일까? 우리가 보통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하잖아요. 인구를 쫙 세워놓은 다음에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몇 살일까 이런 거잖아요. 당시에 소련은 33살인데 이 당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의 당시 중위 연령은 몇 살인가? 16살이에요. 그러니까 16살의 팔팔한 아이와 33살에 이제 허리 아프기 시작한 아저씨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이 병력이 1대1로 싸운다고 할지라도 이 중위 연령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젊으면 좀 더 호전적이고 활동적이고. 당연히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스위스는 평화로울까? 왜 예멘이라는 나라는 맨날 내전 때문에 복닥복닥 그 폭력으로 어마어마할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위스의 중위 연령이 40이 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험 같은 거 들 때 자동차 보험을 할 때도 나이가 20대면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점점 깎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연령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연령대가 낮은 사회일수록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고령화 사회일수록 범죄율은 낮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나쁜데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양극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사실은 연령과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런 차이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 정말 신선한 관점이네요. 네, 굉장히 신선하죠. 재밌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패퇴된 이유가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말기가 되면 80년대 후반이 되면 소련의 인구 증가율 곱하기 10을 하면 아프가니스탄 인구 증가율이래요. 그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인구가 이쪽은 폭증하는 사회인 거고 이쪽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단계로까지 가는 그런 어떤 길목에 있는 나라와의 싸움에서 사실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왜 이라크 전에서 전쟁에서는 이기고도 결국은 이상하게 철수를 하게 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이 철수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이유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들은 상당수가 지금 말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평균적으로 아이 출산이 예를 들면 적게는 5명, 많으면 7명까지 한단 말이에요. 한 여성당. 근데 미국이나 소련은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점 몇이거나 2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막 늘어나는 그런 젊은 연령 위주의 나라를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핸들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구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가 어떻게 당선되었을까? 이거는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인구 구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구 구성과 관련이 있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미국은 백인 국가인가? 물론 다인종 국가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것은 백인들이잖아요. 백인 국가에서 예를 들면 백인인 대통령 후보와 흑인인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투표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백인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많으니까. 오바마랑 붙은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 그 공화당의 후보가 이제 존 맥케인인데 그 사람 당연히 백인인 거고요. 오바마는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백인 투표자로만 이 투표 비율을 나중에 분석한 걸 보면 백인들의 55%가 맥케인을 찍었어요. 43%만 오바마를 찍었단 말이에요. 백인들 중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인들의 인구 구성이 90%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19세기처럼 예를 들면. 못 이기죠. 그러면 흑인 대통령은 누가 나와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백인의 퍼센테이지가 57%밖에 안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남미 쪽에서 온 그런 히스패닉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서 지금 18%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흑인들이 12%이고 이제 아시아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오바마는 과거에 백인 위주의 백인이 훨씬 절대다수인 국가로서의 미국이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백인들 투표에서 상당한 차이로 지고도 이 남은 또 다른 비백인인 사람들, 유권자들의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향은 어떻겠어요,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점점 더 많은 히스패닉, 아시안 혹은 흑인 쪽의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은 표를 점점 얻을 수 있게 유리한 그런 지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가 인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마지막 발악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인구 구성으로도 못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제 퍼퓰리스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퍼퓰리즘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정치적인 퍼퓰리즘을 만약에 인구 구성 같은 걸로 설명한다면 대략적인 이런 경향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포퓰리즘의 핵심은 사회적인 약자를 공략해서 그 사람들의 표를 얻는 게 아니고 그 사회의 원래 줄이었던 사람들 압도적인 단일한 어떤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뭐 계급적으로나 이런 구성이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기득권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략했던 사람은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인들을 집중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블루칼라.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과거에는 미국은 백인 땅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아시안들, 뭐 과거의 노예였던 흑인들, 어디서 밑에서 부렸던 히스패닉들 이 사람들이 와서 주인 행세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과거처럼 다시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그런 아메리카 어게인. 네, 그 말이군요. 그런 슬로건들을 내세우고 사실은 네. 백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거죠,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훨씬 더 결집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그런 데서 큰 영향을 맺었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바마가 당선된 것도 심지어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이런 인구 구성, 인구의 변화와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인구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변인이 세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가라는 출생률,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나는가 하는 사망률, 또 하나는 인구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구 이동과 관련되고 출산율이나 사망률과 관련된 그런 극적인 변화가 미국 정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도 사실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시점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죠. 세계를 휩쓴 베이비붐. 이게 이제 그 인구 아까 전환론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프랭크 노스타인의 견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한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률과 사망률이 가다가 사망률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출생률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구가 쭉 가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게 이미 20세기 초중반이잖아요. 네, 그 한 20, 30년대 되면 이미 서구에서는 다 그런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구 변동의 최종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례가 갑툭 튀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베이비붐입니다. 전후에. 네. 1945년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일단 베이비붐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강했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베이비붐이 1945년도부터 대략 1960년대 초반까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전쟁의 영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영향 이후에 15년 정도까지 베이비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물론 가장 두드려졌지만 유럽에서도 정도는 좀 적었지만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전전에는 2명이 안 되다가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출산이. 미국에는 얼마까지 늘어나게 되는 60년대 초반이 되면 3.7명까지 늘어납니다. 네. 2명이 안 됐는데 3.7명이니까 2배를 낳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한 1, 20년 사이에. 갑자기 뭐 대가족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수많은 분석들이 있죠. 그냥 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들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미국이 가장 주도했던 붐이었을 텐데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전쟁에서 최대의 승전국이고 또 50년대가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호황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혼 풍습이 생기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당시 약간 보수적인 미국 사회 분위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5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연애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관계를 갖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혼을 하는 거죠. 일찍 결혼을 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찍 하니까 여성이 일찍 출산을 하게 되고 일찍 아이를 낳다 보니까 조금 몇 년 지나서 생활도 좀 살만하니까 하나 더 낳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하나를 낳던 거를 둘을 낳는다든지 이런 식의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 근데 50년대가 되면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발흥하게 되는데 대중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도 이상화해서 보여주죠. 또 서로 어느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 같은 것이 TV 같은 데 나오게 되고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가 훨씬 더 느는데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일찍 결혼하고 그렇게 사회가 활력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구매력도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많은 또 생산으로 들어가게 돼서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하고 큰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저한테도 재밌는 것은 우리가 대중문화 시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이름 우리가 대면 대부분 다 대중문화 스타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팝스타라거나 영화배우라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보다 유명하잖아요.
이런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휩쓸게 되게 된 시작점이 대략 50년대 미국으로 보거든요. 비틀즈가 그때인가요? 그렇죠. 비틀즈가 1963년도에 이제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가 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이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 청소년 문화라는 게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거대한 구매자이면서도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베이비 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비틀스가 나온 게 1963년도라고 그랬죠.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게. 만약에 1945년도에 태어났다고 쳐보세요. 베이비 붐 처음에. 그럼 몇 살이겠어요? 그때 18살이잖아요. 딱이네. 그렇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태어나면 한 13살, 14살 정도의 비틀스가 한번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 14살인데 비틀스가 왔다 죽었을 것 같아요. 거기 열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당시의 대중문화의 어떤 폭증과 관련이 있고 비틀스뿐만이 아니라 청바지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무슨 영화로 얘기한다면 제임스 틴 같은 사람. 그 이제 50년대이겠지만 이런 사람들 대중문화의 폭증이 사실은 베이비 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 1960년대 중반 그러니까 1965년도에 미국 인구의 절반은 25세 미만이었대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 완전 주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겠어요? 굉장히 젊은 나라인 거죠. 지금하고 달리. 젊은 나라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기 의견을 낼 때도 적극적으로 과격하게 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데 굉장히 자기를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격렬하게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60년대가 어땠나요? 생각해 보시면. 뭐 반전운동부터 시작해서 히피 무브먼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미국 60년대 이상주의적인 격렬한 물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미국의 어떤 인구가 25세 미만이 그 이상보다도 인구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당시 미국 사회가 젊었다는 것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다. 심지어는 비틀스가 인기 있는 것도 대중문화가 그 당시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 위주의 문화가 폭발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내전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구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 수준과 피임 기구 그리고 출산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은 베이비 부머들의 어떤 부메랑 역시 또 생기게 되죠. 그 베이비 붐 세대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게 되고 이런 중산층의 안원함을 누리게 되고 또 교육 기회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교육 기회가 확산이 되고 사회가 윤택하게 되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전반적으로 이런 걸 무슨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2명이 살짝 넘어야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가 그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한 2.1명 정도. 네, 근데 그거보다 둘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교육 수준하고 관련이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관계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1965년도에 처음으로 경구 피임약이 시판돼요. 우리가 인류는 항상 오랜 세월 동안 섹스가 있고 출산이 있다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어떤 그 임신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어떤 제어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인류가 처음으로 이 두 가지 사이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유가 사실상 피임약, 특히 이제 경구 피임약이 나와서 붙어 있는데 과거하고 달리 피임약을 싸게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출산의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피임약이 본격적으로 FDA의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기 시작한 60년대 중반이 되면 전 세계로 이제 속으로 확산이 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비 붐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맞고 끊기게 되는 게 바로 6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인류 역사상 이런 골출산 시대가 장기간에 걸쳐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피임기구고요. 예전에도 피임법들이 사실은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지만 수유하는 기간 중에는 사실 배란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옛날 고대 이집트 사람들 여자들이 수유를 길게 했대요. 일부러 임신하지 않으려고. 아이를 젖을 더 오래 먹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임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에 초보적인 형태의 무슨 콘돔이 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결정적으로 1960년대가 되면 경구 피임약이 나와서 엄청나게 이제 큰 출산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서구의 쇠퇴. 아까 네.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인구라는 어떤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상당수는 백인들이 지배하는 서유럽 혹은 미국 국가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역사가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이게 이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15세기 그러니까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세계사의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유럽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안 좋은 환경들이 많죠.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망망대해 대서양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춥고 황무지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슬람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유럽 역사를 내내 수천 동안 괴롭혀왔던 유목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유럽은 옴쪽달싹 못하게 수천 년을 지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최근에 와서 달라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특히 19세기 이후에 어떤 영국을 주도한 그런 제국주의적인 팽창이 여러 가지로 산업혁명과 이런 게 들어맞아서 지금은 그들에 의한 전 세계의 지배가 역사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인구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있어요. 경제사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18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중국의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서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거의 같았다는 거죠. 경제적인 수준이. 불과 200년 전에? 네. 1800년으로 본다면. 네. 청나라 시대죠. 근데 그로부터 100년 뒤 1900년이 되게 되면 양쪽의 경제적인 1인당 수준 차이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극적으로 보게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 유럽인들이 그렇게 굉장히 인류의 어떤 중심도 아니고 잘 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인구로 보게 되면 서구의 쇠퇴가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도 유럽 하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평화로운 노인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평화롭지도 않지만 더 이상. 유럽이 완벽하게 이제 쇠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인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유럽인들 플러스 미국인들을 합쳐서 전 세계적인 인구를 따지게 되면 대략 20%에서 25%를 차지했대요. 지금 몇 퍼센트인가? 15%예요. 그 다음에 향후 30년 정도가 지나면 10% 이하로 줄 거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페인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가뜩이나 지금 쇠퇴하고 있는 어떤 백인 위주의 어떤 선진국의 사회들은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 기운은 어디로 가는가? 점점 돌고 있잖아요. 그게 동아시아로 지금 상당 부분이 와 있었는 게 사실일 것이고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깨어나게 되고 산업화가 된 인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중동이나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인데 사하라 이남 쪽인데 지금 현생 인류가 사실상 태어나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게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사하라 이남에서 태어나서 인류가 전 세계로 퍼졌다가 오랜 세월을 지나서 다시 결국은 그렇게 아프리카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죠. 인구로만 본다면. 통시의 관점으로? 네. 그렇게 어떤 거대한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인구를 중심으로 말할 때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니다. 라는 것을 주로 폴 몰랜드라는 영국의 저명한 인구학자의 견해를 빌어서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역시 저희는 영화 방송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개만 추천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앤 여왕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런 당시에 다산과 특히 이제 영화 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에 관한 이야기로 더 페이버릿 추천해드리고요. 정반대로 이제 미래의 어떤 인구 문제 같은 것들 다루게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죠. 다운사이징, 맷 데이먼 나오는 이 영화도 역시 굉장히 재밌거든요. 두 편의 영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편의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크타임 파이어. Jet Go. Doc Lip Chu Ka. Thank you. Jurgen. Smart TV. No, not non-professional Jatura. TVA. Play Jet Ko Zoomian. OTT content. Hanbun A Gumsek Harjet. Wow. Bang Song Game. Dazilgi Jet. Wow. Merson Iligu. Play Jet. OTT contents Gumsek Du Jet. In Ki Bang Song Da. Murayo Rojet. Egen Play Z Hanero. Nari. Adductor Noon. Play Jet.